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토드 콜헤비라는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연쇄살인마라고 하면 몇십 년 전에 유명하던 사건들을 주로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꽤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토드 콜헵은 1971년 3월 7일에 미국 플로리다 포트 라더데일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토드는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자주 생활하기도 했죠. 토드의 부모님인 윌리엄과 레지나는 토드가 2살일 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인 윌리엄이랑은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엄마인 레지나랑 새아빠인 칼 콜헵 밑에서 자라면서 새아빠의 성까지 따서 토드 콜헵이 되었죠. 칼은 전 부인 사이에서 2명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5 식구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토드는 어렸을 때부터 쉬운 아이가 아니었고 굉장히 난폭한 성향을 보여서 엄마인 레지나는 도대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자랄수록 다른 아이들이랑은 상대도 하기 싫어했죠. 사람들을 싫어해서 선택적 왕따가 됐고 유일하게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는 주로 폭력이나 화를 낼 때뿐이었다고 해요. 한 번은 스쿨버스에서 토드가 한 여자아이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아이가 토드를 매우 화나게 만들어서 토드가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서 여자아이의 무릎을 찔렀다고 해요.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토드는 동네에서도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싸울 사람을 찾곤 했죠. 이웃들은 여러 번 토드가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어요. 한 번은 다른 아이의 머리를 파이프관에 계속해서 내려 찍는 게 목격이 됐고 한 번은 한 우는 아이를 개 우리에 넣고 언덕에서 굴린 적도 있었어요. 그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토드는 깔깔대면서 웃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연쇄살인마의 공통점으로 자주 등장하는 동물학대 사건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토드는 선물 받은 비비총으로 이웃집 강아지를 쏜 적도 있다고요. 또 자기가 키우던 물고기도 죽였는데요. 한 번은 엄마한테 토드가 새로운 애완동물을 사달라고 했고 엄마가 토드한테 이미 애완동물, 물고기가 하나 있지 않냐고 둘은 안 된다고 하자 토드는 어항에 바로 표백제를 넣어서 물고기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토드가 아이일 때 벌어진 일이에요. 결국 토드의 엄마는 토드가 9살일 때 토드를 행동치료센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분노 조절 교육을 3달 반 정도를 받았어요. 고작 9살 때 말이죠. 보통 연쇄살인마들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거나 머리를 다치거나 하는데 토드의 경우는 별다른 나쁜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나마 추측하는 걸로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첫째, 토드는 항상 자신의 가정에 자기가 속해 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고요. 항상 새아빠의 아이들이 먼저인 것 같았죠. 둘째로 토드는 엄마한테 너무 예쁨을 받았어요. 이게 토드를 망친 것 같았다고 사람들은 추측하기도 했죠. 토드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레지나는 토드를 절대 혼내지 않았고 엄마 눈에는 그저 예쁜 자식이었어. 세 번째로는 토드는 할아버지한테 많은 학대를 당했었다고요. 엄마인 레지나는 토드를 혼내지도 않았고 혼내는 법 또한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면 자기의 아빠한테 토드를 보내곤 했어요. 그래서 토드는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야 됐었는데 할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토드가 말을 안 들을 때면 가차없이 체벌을 가해졌고 한 번은 토드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나무에 묶은 다음 가죽 벨트로 토드를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또 전기 충격기로 토드한테 충격을 가한 적도 있었죠. 한 번은 토드 앞에서 돼지를 거세시킨 적도 있었대요. 토드한테 너도 말 안 들으면 너한테도 이렇게 해버린다고 협박까지 했죠. 하지만 이건 토드 입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토드가 그렇게 12살이 될 무렵에 토드의 친아빠인 윌리엄이
그의 인생에 다시 들어오게 돼요. 토드는 마지막으로 아빠를 봤던 게 2살 때였어요. 그동안 윌리엄은 토드랑 어떠한 연락을 취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윌리엄의 성격은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항상 자기가 우선이어야 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여자들을 쫓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토드가 태어나던 날도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러 갔었던 사람이래요. 윌리엄은 토드의 인생에 다시 들어왔지만 처음 2년간은 토드를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처음 윌리엄은 난데없이 나타나서 토드한테 우리 다시 부자지간 그런 거 해볼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게도 레지나는 이거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윌리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토드는 친아빠가 돌아왔다는 거에 너무 좋아했고 아빠랑 다시 부자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엄마인 레지나한테 아빠랑 같이 살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조르기 시작합니다. 레지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 토드의 방도 새로 리모델링 해주고 자기랑 머무르고 싶게 노력을 했지만 토드는 망치를 집어들고 새로 리모델링된 방을 다 부쉈다고 합니다. 토드는 어렸을 때부터 난폭했지만 점점 더 주체를 할 수 없었고 아빠랑 살게 자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레지나는 토드가 무서운 지경에 이르렀죠. 심지어 잘 때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잘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결국 자살을 한다고 협박을 해서 레지나는 결국 아빠랑 살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12살이던 토드는 애리조나로 이사를 가서 아빠랑 같이 살기 시작하게 돼요. 처음 토드는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 상상을 하면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토드는 바로 아빠한테 질려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윌리엄은 예전처럼 딱히 토드한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토드는 엄마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레지나한테 연락을 취하지만 놀랍게도 엄마는 토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토드가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레지나는 집안이 평화로워져서 이게 평범한 삶인 거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었죠. 토드는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토드랑 아빠인 윌리엄이 유일하게 한 가지 통한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무기였어요. 윌리엄은 꽤 거짓말을 자주 했는데 토드한테 자기가 용병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거짓말을 해놨어요. 어린 토드는 그런 아빠를 믿었고 우상처럼 여겼죠. 그리고 윌리엄은 토드한테 집에서 사제폭탄을 제조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아빠랑 같이 살면 살수록 자기 안에서 폭력성이 더 자라는 걸 느꼈죠. 토드가 14살일 때 토드는 동네 불량배랑 싸움이 붙었어요. 말싸움을 벌인 후 토드는 불량배의 뒤를 쫓아서 그가 차에 탈 때 총을 꺼내서 창문을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을 향해 쏘고 바로 달아났기 때문에 사람이 총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토드가 기소되지 않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100% 확실히 정황을 아는 사건들이에요. 때는 1986년 토드가 15살일 때였어요. 토드는 이웃집에 사는 소녀한테 푹 빠지게 됐죠. 그래서 몇 번을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다 거절을 당했고 거절을 받아들이는 법을 모르던 토드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1986년 11월 25일 윌리엄은 휴가를 간 상태였고 집에는 토드만 있었어요. 토드의 세상이었죠. 토드는 아빠의 방으로 가서 22구경 총을 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옆집 소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토드는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소녀가 나왔죠. 토드는 주저할 것 없이 소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자기의 집으로 끌고 올라갔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입을 테이프로 막고는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소녀의 집에는 소녀의 5살짜리 남동생이 있었는데 누나가 없어진 걸 깨닫고 어린 동생이 911에 신고 전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사이렌 소리를 들은 토드는 소녀를 죽일까 살릴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소녀는 정말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겠다고 토드를 설득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토드는 그리고 누군가한테 말을 하면 소녀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는 소녀를 집에 걸어서 직접 데려다 주게 됩니다. 소녀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고 소녀는 고민 끝에 사실대로 다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은 즉시 토드의 집으로 향했죠. 경찰이 토드의 집으로 갔을 때 토드는 라이플 총을 들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는 경찰한테 감옥에 몇 년이나 가야 돼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저할 것 없이 경찰은 토드를 체포했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렇게 토드는 납치,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됐고 경찰이 왜 이런 짓을 벌였냐고 묻자 토드는 아빠한테 반항하고 싶어서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밝혔어요. 또 토드는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의사에 의하면 토드가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거의 분노뿐이었다고 해요. 프로파일러들은 토드를 나르시스트 성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보통 청소년들은 징역을 크게 받지는 않는데 배심원들은 토드가 나중에 정말 사회에 큰 악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인 수준으로 징역을 줘야 된다고 받기에 15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성범죄자로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토드의 엄마 레지나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레지나는 15살이 이런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토드가 소녀를 집에까지 바래다 줬는데 진짜 무서운 범죄자라면 집에 데려다 주겠냐고 토드의 편을 들었다고요. 15년이 흘러서 2001년 8월이 되고 토드는 출소를 하게 돼요. 청소년 때 감옥에 들어간 토드는 이제 30살이 됐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스파탄버그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당시 엄마인 레지나가 살던 곳이었죠. 레지나는 토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곁을 지켰기 때문에 토드가 사회로 처음 나온 지금 의지할 곳은 레지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토드는 자기의 거처를 구했지만 한동안은 쉽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자기가 성범죄자라는 게 시스템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또 여성들과의 관계도 힘들었어요. 여자를 한 번도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이거는 토드를 점점 더 화나게만 만들었어요. 감옥에서의 15년은 토드를 순하게 바꿔주는 게 아닌 분노만 더 키우게 된 시간들이었어요. 2003년 출소 2년 후 토드는 난데없이 오토바이가 사고 싶어졌어요. 한 번도 오토바이를 타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스즈키 딜러샵에 가서 초보자용 오토바이가 아닌 자신의 자존감에 맞는 굉장히 세고 파워풀한 오토바이를 사게 돼요. 스즈키 GSX R750이라는 모델을 $9,000를 주고 구매를 하게 돼요. 당연히 초보자용인 오토바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드는 감당을 하지 못했고 며칠 후 다시 딜러샵으로 가서 자기한테 좀 더 맞는 오토바이로 교환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딜러는 그런 토드를 비웃으면서 그러게 처음부터 쉬운 걸 사지 타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오토바이를 사서 고생을 한다고 교환은 안 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산 지 3일 만에 토드의 말에 의하면 오토바이를 도둑을 맞게 돼요. 토드는 딜러샵 직원이 그랬을 거라고 확신을 했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2003년 11월 오토바이 도둑 사건 후 6개월이 지난 때였어요. 토드는 다시 한번 딜러샵에 방문을 하게 되죠. 이 당시 일하던 직원들은 4명이었어요. 가게 사장과 그의 엄마, 수리 직원과 매니저가 있었어요. 토드가 가게로 들어갔을 때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토드는 둘러보면서 손님들이 다 떠날 때까지 가게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손님이 다 나가자
토드는 한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는 척을 하면서 이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공 직원이 판매를 위해서 오토바이 작동과 간단한 점검을 하게 돼요. 그렇게 가게 뒤편에서 오토바이를 체크하는 도중에 토드는 장갑을 끼고 총을 꺼내서 바로 수리공 직원을 향해서 총을 2발 쏘게 됩니다. 이 총소리를 들은 직원들은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어요. 토드가 바로 다음으로 마주한 사람은 사장의 엄마, 52세의 베벌리였어요. 이번에도 역시 가슴을 향해 총을 맞았고 베벌리는 바닥으로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처음 직원들은 총성을 들었지만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신은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의 작은 딜러샵에서 누군가가 총을 쏘고 있을 거라고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베벌리가 총에 맞는 거를 본 나머지 2명은 문을 향해 도망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토드는 이미 이들을 향해서 여러 번 총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쐈던 피해자들한테 가서 머리를 향해서 각자 한 발씩 더 쏴서 화기사살까지 했다고요. 이 모든 일은 몇 분 안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후에 토드는 자기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4명을 모두 죽일 수 있었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사건 후에 토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갔어요. 사건 현장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거는 직원 중 한 명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즉시 경찰을 부르게 됐고 경찰은 도착해서 수사를 시작했지만 남겨진 DNA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하나 확신을 한 건 이 범죄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죄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게에는 돈도 다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한 서류 가방 안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는데 가게에서는 전혀 도둑맞은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 원한의 사건이라고 봤죠. 경찰은 오랫동안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게 되죠.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사장 스콧 폰더의 부인이었어요. 왜냐면 스콧이 불임이라는 거를 들었는데 경찰은 스콧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의 DNA와 스콧의 DNA를 대조해본 결과 매칭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게 매니저이던 브라이언 루카스의 DNA와 매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경찰은 사장이던 스콧의 부인을 지목하면서 삼각관계가 틀어져서 이런 총기 사고를 벌인 거라고 대충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경찰이 DNA 파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루카스랑 스콧의 DNA 파일이 바뀌었던 것이었어요. 아이는 스콧의 아이가 맞았죠. 그렇게 스콧의 부인은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도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아야 됐고 경찰한테 남편을 죽였다는 엉뚱한 혐의까지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또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수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토드는 범인으로 잡히지도 않고 시간은 그대로 흘렀죠.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돼요. 처음 감옥에서 나와서 적응을 잘 못하고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던 토드는 이 총기 사건 이후로 자신감을 얻게 돼요. 또 심지어 대학교까지 다시 가서 비즈니스 마케팅과 행정학위를 따게 됩니다. 2006년에는 자신의 부동산까지 열게 됐죠. 부동산을 열려면 부동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는 범죄 경력 조사 절차도 있어요. 이들은 토드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토드는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그들은 설명할 기회를 주게 되고 토드는 당연히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여자친구랑 크게 말싸움을 벌였는데 이것에 걱정이 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경찰을 불렀고 오해가 생겨서 이런 전과가 생겼다고 이리저리 둘러댔고 놀랍게도 이들은 토드의 말을 믿었고 자격증까지 주게 됐어요. 토드는 그렇게 빠르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직원도 12명이나 있었고 사업은 빠르게 성장을 하게 돼요. 심지어 자기의 어릴 적 꿈이었던 파일럿 자격증까지 따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됐죠.
업보라는 게 토드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비즈니스는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토드의 직원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직원들 말이죠. 이들은 토드를 무례하고 부적절한 농담을 하는 걸 좋아하고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직원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전에 했던 성범죄에 대해서 자랑하듯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토드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자기가 불법적으로 사서 가지고 있던 100가지가 넘는 총들, 자기의 파일럿 자격증, 자신이 버는 수입 등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또 토드는 성공하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명의 여자랑 사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이 즐거운 인생은 10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때는 2014년, 토드는 40대가 됐어요. 이제 토드는 인생의 모든 것에 실증이 난 상태였죠. 여러 여자랑 데이트를 오래 해봤지만 진지한 관계를 아무랑도 맺지 못한 게 짜증이 났고, 자기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한 것도 짜증이 났고, 남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일터에서도 토드는 말도 없어지고 혼자 따로 있고 차가워졌어요. 이때부터 사건은 점점 어두운 길로 빠지게 됩니다. 토드는 어느 날 외진 곳에 큰 땅을 매입을 하게 돼요. 그 땅은 무려 12만 2천 평이나 됐어요.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변 이웃도 없었고 구글맵 스트리트 뷰로도 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숲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토드는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집을 요새처럼 만들었어요. 집에 CCTV들을 설치를 했고 자기 땅 주변에 전부 펜스를 설치하는데 1억 이상을 썼고 화물용 컨테이너 또한 가져다 놨어요. 이 화물 컨테이너에는 모든 비상물품들을 쟁여놓기 시작했죠. 토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구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안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음식, 생활용품들, 비상용품들로 가득했었어요. 토드가 제일 좋아했던 TV쇼는 워킹데드였는데 그게 한몫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드는 아마존에서 몇 가지 물품들을 더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아마존 리뷰랑 관련된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토드는 우선 칼을 샀어요. 그리고 리뷰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 리뷰에는 아직 이걸로 사람을 찔러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환상은 가지고 있다. 찌르게 되면 이 칼처럼 좋은 툴로 찔러야지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삽을 사놓고 그 리뷰에는 차에 항상 두고 사람을 묻을 일이 생기면 쓸 것이다 라고 적었고 쇠로 된 자물쇠를 사고는 그 리뷰에는 작동 잘 됨. 만약에 사람들이 나한테 말대꾸를 하면 올드스쿨 스타일로 양말에 쇠 자물쇠를 넣고 그걸로 팰 거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것 말고도 그는 전기톱, 다른 자물쇠 등등을 사면서 이상한 리뷰들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아마존이라는 큰 회사에서 이런 리뷰들이 냅뒀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2015년이 됩니다. 이 시기에 토드는 와플하우스라는 식당의 단골이었는데 이 식당에서는 토드를 반겨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한테 항상 찝적대면서 불쾌하게 굴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토드는 자기의 정식 첫 번째 피해자는 아니지만 연쇄살인마로서의 첫 피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6세 메간과 29세였던 메간의 남편 조니 콕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었고 이 둘은 둘 다 감옥에서 막 출소된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찰나였죠. 토드는 이거를 보고 메간이랑 조니한테 자기 집에 여러 군데 손볼 데가 있는데 그걸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이들을 꼬셨어요. 그렇게 12월 22일 조니랑 메간은 토드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싸움을 했다고 해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토드의 말에 의하면 존이랑 메간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토드한테 강도짓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토드는 바로 총을 꺼내서 조니의 가슴에 총을 2발 쏘고 그를 죽였죠.
그리고 메간은 이거를 목격하자마자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로 메간에게 발을 걸어서 그녀를 넘어지게 한 다음에 발에 족쇄를 채우고 손목에는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는 앞에서 조니의 머리에 총을 보란듯이 한 번 더 쐈죠. 그리고는 메간을 자기의 화물용 컨테이너로 끌고 들어가서 그녀를 가두고 아마존에서 사고 리뷰를 남겼던 자물쇠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잠궜어요. 그리고는 조니를 묻으러 갔죠. 토드는 메간을 6일 동안이나 잡아놨어요. 6일 후에 토드는 메간을 결국 풀어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메간이 쉬운 포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순순히 하지 않았죠. 그래서 토드는 메간을 풀어주는 척하고 컨테이너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바로 뒤에서 머리에 총을 쏴서 그녀를 죽이고 그녀의 남편이 묻힌 곳 옆에 메간을 묻어주게 됩니다. 메간이랑 조니의 가족들은 이들이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은 이들이 감옥에서 출소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평소에도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이사를 많이 다니던 커플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건 후 1년도 안 지난 2016년 8월 16일 토드는 또 한 번 한 커플한테 자기의 집을 손봐달라고 일자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30세 여성 케일라 브라운과 그녀의 남자친구 32살 찰리 카버였죠. 이들은 사귄 지 갓 한 달 된 커플이었어요. 찰리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케일라는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사실 케일라는 이 일을 제안받기 전에 토드랑 알던 사이였어요. 토드가 가지고 있던 다른 집을 손봐준 적이 있었죠. 또 이들이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로 봤을 때 이들은 성적인 관계도 맺은 적이 있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추정이 됐어요. 그렇게 케일라는 토드랑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토드가 이번에도 자기의 부지를 손봐달라고 했을 때 별 거부감 없이 알았다고 한 거였죠. 8월 31일 그들은 토드의 부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토드는 이들을 화물 컨테이너 근처로 데리고 갔고 정원 손질 도구들을 주면서 이곳저곳을 가리키면서 잡초나 나무들을 손봐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화물 컨테이너 안에 잠시 가지러 갈 게 있다고 하고는 들어갔죠. 그가 컨테이너 안에서 가지고 나온 건 총이었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찰리의 가슴을 향해서 총을 3발을 쏘고는 케일라한테 너도 저렇게 되기 싫으면 순순히 컨테이너 안으로 알아서 걸어 들어가라고 말을 하게 됐죠. 케일라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토드는 전에 메간한테 했던 것처럼 수갑이랑 족쇄를 채웠고 이번에는 개 목줄과 입에는 재갈까지 물렸어요. 그리고는 기다리라고 하고 찰리를 메간과 조니가 있는 곳 옆으로 묻으러 갔죠. 후에 토드는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커플이 자신한테 강도짓을 하려고 해서 자기 방어차 이런 짓을 했다고 했어요. 케일라가 지내고 있던 컨테이너의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굉장히 눅눅한 냄새가 났고 음식도 하루에 최소한의 양만 주고 밖에 나갈 수 있을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뿐이었어요. 그리고 토드는 자기가 했던 살인들을 다 얘기해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탈출을 시도하면 케일라 또한 남들처럼 죽일 거라고 매일같이 협박을 했어요. 심지어 토드는 케일라를 가둬두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가둬두다 보면 케일라가 언젠가는 범죄자와 사랑에 빠지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서 자기랑 사랑에 빠질 거기 때문에 가둬두는 거라고 했죠. 또한 케일라는 하루에 2번씩 토드가 성적으로 원하는 게 뭐든지 들어줘야 됐었어요. 아니면 케일라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케일라는 인질로 잡혀서 65일간 고통받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세상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케일라랑 찰리를 찾고 있었어요. 수색대원들이 이들을 찾고 있었고 미디어에도 뉴스로 가득했죠. 토드도 당연히 이걸 보게 됐고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드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찰리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으로 접속을 해서 찰리인 척 글을 포스팅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케일라랑 도망을 가서 비밀 결혼을 했다. 우리는 괜찮다 라는 포스팅이었죠.
이거를 본 찰리의 가족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바로 알아챘어요. 왜냐면 사실 찰리는 작가였고 찰리가 항상 포스팅을 할 때면 맞춤법과 문법들이 항상 100% 정확했는데 토드가 찰리인 척하고 올린 글에는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엉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또 이 시기에 경찰은 케일라의 휴대폰을 추적하는 것에 성공을 했어요. 케일라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사용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토드의 개인 사유지 부지 근처였고 경찰은 케일라가 이 근처에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장까지 허가를 받아서 토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11월 3일 경찰들은 토드의 부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토드는 이때 그곳에 없었죠. 그렇게 그들은 부지를 다 뒤지게 돼요. 그러다가 그들은 자물쇠가 5개나 걸려있는 큰 화물용 컨테이너를 마주하게 됐고 그 안에서 벽에 체인으로 감겨있고 개 목줄을 찬 케일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은 찰리는 어디 갔냐고 물었고 케일라는 가슴에 총을 3발 맞아서 죽었다고 말했어. 그리고 토드가 자기한테 말했던 다른 살인들을 전부 다 경찰한테 말을 하게 됩니다. 한편 다른 경찰팀들은 토드를 찾았고 그에게 케일라랑 찰리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유튜브에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토드는 질문을 받는 와중에도 삐딱하게 앉아서 태연하게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던 경찰은 토드의 부지에 나가 있던 다른 경찰팀들의 전화를 통해서 케일라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토드는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죠. 경찰서로 가던 토드는 제일 먼저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고백을 했어요. 토드의 엄마는 몇 명이나 죽였냐고 물어봤고 토드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대답하는 것도 녹취가 됐죠. 경찰은 그 부지에서 메간, 조니, 찰리의 시신들을 찾았고 자신들이 처음에는 단지 실종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생각보다 더 큰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찰서로 간 토드는 자신이 했던 일들을 다 말하면서 미해결 사건을 자신이 드디어 해결해 줄 수 있게 됐네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인 사람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고 정당화하려고 하기도 했죠. 그렇게 토드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토드가 감옥에 가고 나서 그제서야 아마존 리뷰에 관한 게 미디어에서 밝혀졌고 사건은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또 앞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그가 죽였던 남성 피해자들인 존이랑 찰리는 그들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발이 잘린 채로 발견됐다는 점이에요. 경찰은 당연히 토드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발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토드는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고 누구도 정보를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발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